네,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소의 취소와 고소의 포기, 고소의 추안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바로 전 시간에 고소의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의한 번호가 537번입니다. 네,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형법 291조의 규정이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식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91조가 개정이 되면서 288조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내용 537에 있는 그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결국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특별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288조로 법이 옮겨지면서 조문이 옮겨지면서 고소기간의 특별한 규정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일반 조항으로 돌아가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범행이 종료된 날이 아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537번은 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291조에 대한 설명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미처 제가 다 다듬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강의 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게 발견되면 바로바로 마구마구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한 537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지적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 검증을 제가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됐고요. 그래서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이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고소의 취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취소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232조 1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를 말하는 거죠. 1심 판결까지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고소를 취소해버리면 1심 판결까지 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소 취소의 제한을 1심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 고소를 한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재고소를 금지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조 3항에서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고 이 항에서 그런 의사표시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84번의 조문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조문의 내용이 같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소개했던 판례와 584번 이 조문들을 같이 이해해 보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고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든지 고소 취소의 시한, 재고소 금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꼭 조문과 판례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필요할 때 일시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일시정지를 하시고 지난 강의에서 논의가 됐던 판례와 이번 조문을 살펴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다시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또 좋은 점이 또 있죠. 오프라인 강의가 좋은 점도 많지만 동영상 강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정지하고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거, 공부할 시간이 있다는 거. 또 한편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는 이 3주 동안 동영상 강의 장점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586번으로 넘어가서 공범자의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돼서 그에 대한 고소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공범자가 만약에 늦게 잡힌 공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 선고에 이르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 고소 취소할 수 있는가 견해 대립이 있는데 네,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8호도 1940 판결을 보면 형사소송법 233조는 친고죄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230조 1항은 고소 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고소 취소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범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다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가 있으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소 취소에 대해서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공범 중에 1인에 대해서 제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다던가 이런 고소 취소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임의적 공범이냐 필요적 공범이냐 관계없이 그렇게 적용된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의 포기입니다.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고소권인데 이 고소권을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견해와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 대법원은 즉 판례는 포기할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고소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판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렇죠?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는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으면 소송 조건 흠결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되니까요. 또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네,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상 부여되어 있고 공소제기의 유효 조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232조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를 했을 때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런 규정은 있지만 고소권을 포기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즉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를 잘 확인해 놓으시면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고소의 추안입니다. 고소의 추안이라는 거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추안. 그래서 추후에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자, 597번을 보시면 하자 있는 행위의 추후 보완, 하자를 추후에 보완하는 것을 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173조에도 보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민사소송법 500조에도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 보완 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라는 부분에서 추후 보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쓰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상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의 추안은 소송행위의 추안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왜요? 고소가 소송행위의 일종이니까요. 고소의 추안이라는 건 소송행위의 추안의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형사소송법에서요. 이와 같이 고소를 못했던 하자를 고소를 못한 하자를 추후 보완을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고소의 추후 보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보완하는 것은 추후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견해로는 학설상으로는 절충설도 있죠.
공소 제기 시부터 친고죄인 경우와 공소 제기 후 심리 결과 비로소 친고죄로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로 된 경우에는 고소 추한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입니다. 과거에 강간죄가 친고죄일 때 강간치상죄는 비친고죄였거든요. 그래서 비친고죄이니까 고소 없이 강간치상죄로 고소가 됐다가 심리해 보니까 상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강간죄로 처벌하려고 봤더니 비친고죄여서 고소가 없었는데 강간죄로 비로소 처벌하려고 했더니 친고죄라서 고소 추한이 인정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견지에서 절충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강간죄가 이게 비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충설이 염려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극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견해가 과거부터 취하고 있었지만 더 단단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도 구사의 판결 같은 걸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즉고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공소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추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공소 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고소 추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통죄도 지금은 이제 사라진 범죄지만요. 간통죄가 과거에는 친고죄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치상죄나 강간치사죄 같은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 시절에 강간죄로 공소장 변경된 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어졌죠. 따라서 다시 600번으로 돌아와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공소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에서 고발이 없이 공소제기 절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고소의 추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소송행위의 추한 부분에서 다시 언급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송행위의 대표적인 고소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타인의 체험에 의한, 즉 수사기관의 적극적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이외의 타인의 체험에 의한 소극적 수사 단수로서 고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논점도 많고 지금 비록 친고죄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죄의 논점이 많습니다. 자세히 이해하고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처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첫 번째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싶을 정도로 고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달리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특별히 없고 조문과 그렇죠. 고소에 관한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강의안을 여러 번 이해한다든지 또는 각자 보는 책을 고소 파트를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고소가 또 대표적인 소송행위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송행위 능력이라든지 소송행위 능력이 행위 능력까지는 아니고 사실상 의사 능력으로 족하다든지 하는 여러 소송행위에 관한 일반 이론도 역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발에 대해서 수사 단서로서 고소에 이어서 고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봤지만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소는 고소권자 그렇죠?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기타 법에서 정하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는데 고발은 고소권자 말고 또 범인 말고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한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고 뒤에서 공부하는 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가 달라요. 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죠. 고소권자가 어디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요.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 자수는 범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건 공통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단서로서 고소, 고발, 자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전부 소송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설명을 601번과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고발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요. 아주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서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발에 대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에 대한 고발권이 있지요. 요 234조 1항에서 보는 것처럼. 한편 234조 2항에서 보는 것처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의무까지 있으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무를 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문건과 문서 파일을 그 기재 내용에 관한 수사와 공소유지의 직무 권한이 있는 특별검사 또는 검사에게 제공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판결 내용이 대법원 2018도 2236 판결의 70쪽에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긴데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온 판결 중에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서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미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무를 행하다가 이런 서류를 우연히 그 관련된 서류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그런 경우에 특별검사 또는 검사에게 그 발견한 문건이나 문서 파일을 제공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라는 거 원래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공무원은 고발할 의무까지 있지 않느냐, 이런 법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발견한 문건을 특별검사나 공소유지 중인 특별검사나 검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서 판결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최신 판례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장년도 판결은 일부 이제 강의 안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미처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새로운 판례들, 작년에 선고된 판결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강의에서 다 소개가 되지 않으면 작년이나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에 대해서는 또 공부할 기회를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의 안에서 모든 걸 망라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일단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흡수하는 것이 일단 이 강의의 기본적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잘 익혀놓는다면 최신 판례를 이해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으리라. 혼자서도 충분히 이해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위안을 삼고 싶은 거죠. 네, 각설하고 603번으로 가서 고발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요.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세범 처벌법 중에 일부 범죄 같은 것은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죄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친고죄 고소와 같이 고발이 소송 조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있는 고발의 경우는 어떠냐? 아주 오래된 판결이긴 한데 대법원 6호도 816 전원할 재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 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위증죄 등의 처벌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죄입니다.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 같은 법 제5조의 제10조 소정의 고발을 기소 조건으로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서도 국회 내부의 절차상 국회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소송 조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8도 4762 판결을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인데요. 우리가 형법 총론에서 봤던 죄형 법정주의 예의가 등장을 합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 해석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그렇죠? 법규정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이 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줄여서 유추 적용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한 문헌의 의미를 넘어 범죄 구성 요건을 유추 작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1조 제1항은 법 66조 제1항 구호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추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소추 조건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법은, 여기서 법은 공정거래법을 얘기하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한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법 위반 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법조문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준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준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추요건이라는 성질상의 공통점 외에 고소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헌을 유추 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발에 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도 없고, 그걸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근거를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잘 음미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A 업체는 고발하고 B 업체는 고발하지 않고 C 업체는 고발하고 D 업체는 고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고발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 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겠지요. 한편 95년도에 선고된 구산우 13794 판결, 여기서 이제 잠깐 판례 번호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누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강의에서 판례 번호가 2015 다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다로 나오는 것은 민사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은 1심이 가, 2심이 나, 3심이 다. 그래서 다자가 붙은 판결은 민사 판결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판결은 고, 노, 도로 갑니다. 그래서 2019도, 2015도, 도자가 들어가면 전부 형사 3심 판결, 대법원 판결인 것을 알 수 있죠. 노는 항소심, 고는 1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사건은 구, 누, 두로 됩니다. 그래서 구자가 들어가면 행정 1심, 누자가 들어가면 행정 2심, 두자가 들어가면 행정 판결 3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다음 이 95년도 당시에는 물론 행정법원이 2심제였습니다. 고등법원. 어쨌거나 누는 고등법원 판결이 됩니다. 2심. 자, 행정법원 판결을 왜 여기다 소개하느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법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자, 처분의 개념이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를 처분이라고 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도 마찬가지. 그 자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공정거래법 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위 법률 위반죄 소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청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건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다툴 수 없게 되겠죠. 왜? 처분이 아니니까. 한편 원고들을 고발하기로 하고는 피고의 의결은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했다. 고발하기로. 그죠? 그러면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처분은 아니다. 그거 역시. 그래서 그 의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 즉 고발도 행정처분이 아니요. 의결도 행정처분은 아니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처리가 역시 더욱 중요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체는 고발하고 어떤 업체는 고발하지 않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규제할 수 있는 행정소송으로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고발에 관해서 판례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 지났지만 2009도 6614 판결을 보면 선택형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검사가 이제 사건을 송치받으면 불기소 처분 기소하든지 불기소 처분하든지 타관 송치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첫째 주에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불기소 처분을 하면 확정 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다시 언제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세무공무원이 따로 또 새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했던 고발이 그대로 유효해서 소추 조건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 불기소했다가 나중에 기소하기를 결정하면서 처음에 불기소할 때 수사할 때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었다면 그 고발이 유효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기소 처분 후에도 여전히 그 전에 했던 고발은 유효하기 때문에 고발 없이 공소 제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여기도 칸이 나눠져야 되는데요. 약간 편집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선고된 2013도 5650 판결은요. 제가 심화학습용이라고 써놨는데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시험을 넘어선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로클럭 시험이나 검사 시험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어렵고 긴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계를 보면 약간 복잡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데요. 판례 내용도 조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법리를 이게 판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해해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연습을 하기 아주 좋은 판례가 돼서 여기다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을 원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한번 읽으면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로스쿨에서 해야 되는 법 공부의 알파요 오메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소와 고발, 그 다음에 자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소극적 수사 단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 의의에 대해서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다. 고소, 고발과 자수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이죠. 자수가 있으면 수사 개시를 하게 되니까요. 형법상은 형의 일반적, 임의적 감면 사유이죠. 형법 51조 1항에 보면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면 사유로 할 수 있다로. 그 밖에 형법 강론에는 필요적 감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240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것, 또 238조 고소 고발에 받은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것은 자수에 대해도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소가 내용도 많고 중요하고요. 또 고발도 그 고소를 이해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고발은 그에 비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수사의 단서에 대한 부족하지만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임의 수사에 대해서 예고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이